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MIT의 시뮬레이션. 2. 일본의 어두운 미래. 3. 2040년의 대한민국.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40년 MIT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전망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땅이 물속으로 가라앉는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통째로 물에 잠기고 중국 대륙 역시 대부분이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은 해수면 상승에도 멀쩡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부유도시 덕분에 지금과 같은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이 질문에 대답을 시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1968년 전 세계 석학들과 기업가, 정치인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그 당시 가장 정교한 미래 예측 모델을 만들었죠.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 연구진들은 이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월드 3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향후 인류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던 연구자들은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현재와 같은 추세로 자원 소모와 기술 개발이 이어진다면 100년 안에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결론은 성장의 한계 더 리미츠 투 그로스라는 책으로 발간되어 세상에 알려졌죠. 2040년에 이르면 인류 대부분은 멸망하고 이 시기에 발생한 기후 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육지는 물에 잠길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를 본 뉴욕타임스는 임의적 자료 조작에 의한 임의적 추측이라며 월드 3 시뮬레이션 결과를 불신했습니다. 당시 혁신적이라 평가받았던 시뮬레이션 결과를 권위 있는 언론인 뉴욕타임스가 부인하자 사람들 역시 빠르게 관심이 식었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던 시기였기에 월드 3이 예측한 결과 같은 향후 기술 발전이 이뤄지면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 여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래는 매우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2014년 호주 멜버른대 연구자인 그레어 터너는 폐기되었던 월드 3 시뮬레이션을 다시 검증해보는 실험을 시도합니다. 최신 자료를 집어넣고 변수 역시 최신 자료에 맞게 조정을 했죠. 결과는 놀랍게도 과거의 예측 그대로였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결론이 틀린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2040년의 미래 멸망 시나리오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비슷한 결론으로 이어진 것. 최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0년에 들어서 50년 전의 2040년 몰락 예측은 지금도 유효할까? 1972년 성장의 한계 모델의 최신 데이터는 없더니 2030년 성장 멈추고 2040년 급격한 쇠퇴 시작. 지구는 심각한 변곡점에 돌입할 것이고 2040년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었죠. 과거 인류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기술 변화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기후 변화를 바꿀 만큼의 혁신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멸망 스케줄은 변하지 않은 것이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프로그램에서 예측한 모든 사회 모델에서 지금처럼 살면 런던도 상하이도 물에 다 잠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살면 런던도 상하이도 물에 다 잠긴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물속에 가라앉고 저지대는 반드시 물에 잠긴다는 예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곳은 중국과 일본인데요. 2040년 이들 두 국가를 살펴보자면 일본은 태평양에 가라앉으며 중국은 주요 연안지대 대부분이 물에 잠겨 국가 기능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단체 클라이미트 센트럴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이미지로 표시했는데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지역이 해수면 상승으로 30년 뒤 아시아 주요 해안 도시들 사라진다. 아시아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들 연구원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 피해 지역 상위 10개 지역 중 8곳이 아시아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특히 중국 지역 중 연안에 가까이 있는 공업 도시들이 물에 가라앉게 된다고 합니다. 해안 도시인 상하이는 도시 전역이 물에 잠길 것이며 중경제 신장 상하이가 잠긴다. 노력해도 피해 막기 어려워. 상하이 서쪽 100km에 위치한 수저와 자식 역시 물에 침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콩은 물론이고 광저우, 선전, 등간 지역 역시 해수면 상승으로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이며 기능이 마비될 것으로 바라봤죠. 기후 변화는 해수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중국 기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7월 중국 허난성 일대의 집중호우 역시
기후변화에 의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황하를 따라 500만 명이 사는 정저우 지역에는 1시간 만에 20cm 가까운 비가 내렸죠. 벌목으로 인해 중국에는 물을 저장할 숲이 충분치 않은 상황. 비가 오면 그대로 홍수가 발생하는 구조이기에 비가 자주 오는 열대 기후로 받칠 경우 중국은 매년마다 홍수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고지대까지도 침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역시 해수면 상승에 안심할 수 없는 곳인데요. 섬나라인 일본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전 도시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아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일본 곳곳에서 침수 현상에 대한 위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나가사키와 사가현에는 경계 레벨 5단계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가 떨어졌죠. 작년에도 일본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마을 하나가 잠겼습니다. 시간당 100mm 미친 폭우로 20분 만에 물바다 된 일본 마을 근황. 구마모토 현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강물이 범람하자 마을 하나가 20분 만에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영상이 포착되었습니다. 규슈 전반에 폭우가 쏟아졌고 사망자 49명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클라이밋 센트럴 CC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도쿄는 물론이고 나고야와 오사카 등 일본 주요 도시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대부분이 잠겼으며 후지산을 비롯한 일본의 고지대를 제외하고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나리오대로라면 중국과 일본 모두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물에 아이 잠겨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가난한 상태로 내몰리게 되는 형국입니다. 최악의 경우 나라를 버리고 이주해야 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수면이 올라가고 집중호우가 이어진다고 해도 한국은 피해를 입는 곳이 극히 적습니다. 이는 한국의 지리적인 특성과 밀접한 연관인데요. 전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고 높은 산등성이가 곳곳에 있는 한국은 설사 수면이 상승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국토가 수면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저지대 몇몇 도시 빼고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산악지형이 한국의 생명줄이 되는 상황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기는 육지. 해법은 부유도시? 물에 뜨는 일명 부유도시. 저지대 침수 해결법으로 급부상 해수면보다 낮은 국토 네덜란드, 부유도시농장 등 대안책 한부산시, 유엔 헤비타트와 해상도시 건설 협력 적극 추진. 게다가 한국은 침수되는 미래를 막고자 부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엔 헤비타트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로 부유식 해상도시 시범 모델 오션익스 시티의 대상지로 부산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오션익스 시티는 최대 1만 명이 살 수 있는 해상도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500평 크기의 육각형 인공섬이 기본 단위로 인공섬 6개를 결합하면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도시가 만들어지죠. 여기에 해양 플랜트까지 결합한 인공도시를 오션익스 시티라 부릅니다. 태양광 발전은 물론이고 식량 재배와 같은 인공해상 플랫폼을 덧대 어떠한 외부의 자원 보급도 필요 없이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면서 향후 예견되는 수면 상승을 막아낼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헤비타트가 도시 건설 금액을 전부 부담하는 구조이며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협약을 통해 실제 살 수 있는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계획이 자초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해상도시를 10년 안에 볼 수 있게 되죠. 덴마크 유명 건축가 비아케 잉겔스는 오션익스 시티를 평가하면서 실용적 유토피아라 불렀는데요. 한번 세워지면 반영구적으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희망입니다. 한국이 놀랍게도 가장 먼저 오션익스 시티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이죠.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먼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급한 상황인 중국과 일본은 한국이 발빠르게 부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당황했다고 합니다. 전 지역이 물에 잠기는 일본은 유엔 기구와는 별도로 수상도시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지만 진척의 성과가 없는 상황.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대립으로 온 에너지를 군비 향상에 쏟고 있어서 미래를 대비하는데 신경을 덜 쓰고 있죠. 한국은 미래의 재앙이 찾아와도 여유롭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인들이 앞으로 한국에게 매달릴 것이 분명한 상태. 향후 한국의 심기를 거스르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과연 이들 국가는
2040년이 되는 시점에도 자존심을 부리며 미국에 2번이나 핵을 맞은 결론은 모자랐던 걸까요? 전범국인 일본이 다시금 전쟁에 대한 야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매년 100조를 투자해 세계 3위의 군사 강국이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군대로 비상하려던 일본 자위대가 한편의 짧은 동영상에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수천억 원을 들인 자위대의 프로젝트가 사실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졌다는 게 드러난 건데요. 반면 일본과 다르게 자체 개발로 노선에 들었던 한국의 선택이 결국엔 옳았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일본의 망상이 실현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NS에 충격적인 사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다름 아닌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라 불리는 F-35B 전투기가 수직이 착륙 도중 착륙에 실패하는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속력을 줄이며 지면에 안착하려 했지만 엔진이 정지되지 않아 다시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기술을 바닥에 처박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직후 파일럿은 긴급 탈출에 성공해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한 대에 1,100억 원에 달하는 전투기가 착륙하다가 추락해버린 없는 상황이었죠. 현재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이나 F-35B의 고질적인 기체 결함 문제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도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 기지에서 F-35B 전투기의 랜딩 기어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기체를 견인하는 도중 F-35B의 랜딩 기어가 오작동들을 일으켜 기술을 그대로 바닥에 처박게 된 것이었죠. F-35B에 잇따른 사고 소식에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다름 아닌 일본 자위대입니다. 전범국인 주제에 뻔뻔하게 군사력 증강에 나선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 80년 만에 항공모함을 건조하며 다시금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부활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 가능 국가가 됐음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국가 안보 전략을 전면 개정하면서 기존의 최소한의 방어 원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반격 능력을 명시하면서 적의 본토까지 타격하는 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전후 75년간 유지되온 평화헌법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대규모 군비 증강에 나선 일본은 향후 2027년까지 세계 3위의 군사대국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영토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괴뢰 정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우리 허락 없이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단으로 공격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이죠. 그러나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 대한 반격을 두고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영유권을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입니다. 일본의 무도한 전쟁 야욕은 동북아시아에 또다시 전란의 불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군사 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본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항모전단의 재건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기존 헬리콥터 모함으로 건조되었던 일본의 이즈모급 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장하고 좁은 갑판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F-35B를 함재기로 선택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초기 경항모 계획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일본 방위성은 이즈모함의 함재기로 운용할 F-35B 42대를 구매하는 계약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항공모함으로의 개조가 완료된 이즈모함에 대한 F-35B 운용 적합성 시험을 위해 일본 주둔 미해병대에 F-35B가 이즈모함에 착함하는 훈련까지 실시되었죠. 이렇게 F-35B 대량 도입을 통해 본격적인 일본 항모전단 구축을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이었는데 연달은 사고 소식으로 일본 정부의 속이 뒤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일본은 F-35 전투기를 이렇게 대량으로 도입할 의도가 없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집권해 있던 당시 미 무역 불균형 해소 및 국방비 상승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본의 F-15J를 전부 F-35B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F-35가 명성과는 다르게 심각한 결항상품이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F-35를 도입하면서 거액의 웃돈을 주고 면허 생산권까지 받아낸 일본이지만 지금은 쓰린 속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시아 F-35 생산 거점이란 타이틀이 아무런 이득도 없는 껍데기라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F-35의 추가 도입을 결정하면서
자국 내 조립을 모두 철회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이는 F-35의 일본 내 생산이 자국 산업엔 도움도 안 되면서 미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만 증가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F-35 일대를 미국에서 도입하는데 1,000억 원 정도가 드는 반면 일본에서 생산하는 비용은 무려 1,500억 원에 달합니다. 한 F-35 제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에서 F-35를 제조하는 공정은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거나 다름없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부품을 가져다가 일본에서 조립만 진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기존의 면허 생산 방식은 점진적으로 기체 부품을 자국산 부품으로 교체하면서 이를 통해 개발 노하우와 발전된 항공 기술을 얻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번 F-35 면허 생산에서는 미국이 일본에 어떠한 기술 이전도 허락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일본 정부가 미국 국방부의 F-35 공동개발국으로 승격시켜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었으나 미국은 일본을 좋은 시장성을 가진 고객이지 대등한 입장의 사업 파트너로 보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F-35 기체 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F-35B 도입을 보류한 한국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항모 도입을 추진하던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함재기로 F-35B를 대량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항모 사업의 타당성 문제와 KF-21 보라매우 성공적인 개발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F-35B 도입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KF-21 보라매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전투기 완성도가 상상 이상으로 뛰어나 이를 함재기로 사용하는 중형항모를 건조하자는 계획안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함재기 국내 연구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영역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최근 충분히 항공모함 함재기를 국내 개발할 수 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F-35B를 이용한 경항모 계획보다 KF-21을 함재기로 사용하는 중형항모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하는데요. 연구에서는 F-35B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문제점으로 수직이 착륙기라는 특성상 무장과 연료 탑재량이 기존의 F-35A보다 훨씬 적으면서 개발과 정비가 대가다롭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F-35 전투기에 강력한 기술 보안을 설정해두고 있어 우리 마음대로 정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F-35B 전투기를 창정비하려 해도 호주나 일본으로 보내야 하게 됩니다. 또한 항공모함의 핵심 시설인 비행브리핑 시, 무장 탑재 시, 정비실 등의 공간이 특별 보안구역으로 설정되어 우리 군이 마음대로 항모를 운영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거기에 기체의 무장을 마음대로 장착할 선택권조차 없어 작전 능력에도 제한이 걸리게 되죠. 한 대에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를 도입해놓고 그 기능을 전부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반면 우리 기술로 제작된 KF-21N은 운용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개발 중인 최신 미사일들을 마음대로 인티하여 사용할 수 있어 전망이 더욱 밝은 상황인데요. 지난 12일 방위사업청은 2028년까지 1,900억 원을 투입해 KF-21 전투기의 핵심 무장이들 한국형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의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천룡이라 이름 붙여진 이 미사일은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 말까지 진행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탐색 개발을 통해 기술 개발의 성공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미사일을 통해 향후 KF-21의 대함 능력까지 갖추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술로 탄생할 KF-21에는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무장이 탑재되어 온전히 자주적인 무기로서 우리 영토를 지키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인류사의 남을 만행을 저지른 일본 제국주의가 다시금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만이 보유한 신기록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치룬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 전쟁까지 모두 선전포고 없이 일본의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의 없는 일본이 다시 한국의 뒤통수를 치겠다고 해도 놀랄만한 일은 아닐 것 같네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 단연코 군수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무기창고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F는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조만간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군사평론가 중에 한 명인 중국 해군군사학술연구소의 이걸리걸은 한국의 무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을 보면 해당 무기의 생산 기술을 상대국에 전수해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상대에게 파는 것인데요. 그 다음으로 AS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이유가 해당 무기를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부가적으로 생산 라인까지 현지에 제공해줍니다. 튀르키예, 터키를 포함 외국의 생산 라인들이 한국보다는 못하니까요. 이런 이유로 최근 한국이 무기 판매에서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을 앞지르는 것입니다. 이러자 현재 무기 수출국 4위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작년 초만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았던 중국 언론들이 요즘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이와 관련한 소식들을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한국의 방산사업 세계 4위로 도약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뉴스를 내보내더니 한국이 세계 4위 국이 20국이 내려앉네. 과연 한국은 중국을 추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만 봐도 상당히 쫄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과거에는 1년에 고작 한두 번 한국의 무기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던 중국의 CCTV는 연달아 한국의 무기 수출과 관련해 여러 군사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각종 무기 및 판매 방법에 대해 분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그만큼 중국이 현재 한국에게 바짝 쫓기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중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산 무기의 수출 호조에 대해 눈부신 실적을 거두는 것은 사실이지만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원천 기술이 없이 미국이나 독일, 영국의 기술을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깎아내리기에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명한 군사평론가 송해창은 방송에서 오히려 한국의 기술 집약과 계승 그리고 집중적인 투자가 무기 판매에 기여를 하고 있다 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설계사 혹은 장인들, 제조업자나 기업들은 산업화가 진행 발전할 때 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핵심 멤버가 계속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투자만 이뤄진다면 폭발적인 증가세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서방과 좀 다른 부분입니다. 한국은 설계사나 기업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단결력이 더해지니 돈은 알아서 입금되는 것이고 위로 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무기 시스템, 예컨대 탱크, 장갑차, 자주포, 함정 등 그들이 만들기만 하면 돈이 됩니다. 돈이 들어오면 칩을 포함해서 또다시 미친 듯이 투자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날 한국의 무기 발전 및 국방공업 생산 라인 체계에 관해 토론을 이어가던 중 앞서 등장한 군사평론가 송해창은 한글의 유인점과 특징성이 한국의 군수산업 기업들의 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라는 기존에 들을 수 없었던 논리를 펼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함축적이잖아요. 우리는 작은 것을 봐도 늘 많은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작은 것을 봐도 그 안에 암시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한자 안에 포함된 것들이 많죠. 한글을 보면 수많은 부분들이 각종 조사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기에 논리와 낭만도 있습니다. 이게 일어와 다른데? 일어는 너무 복잡하고 반드시 한자를 이용해 그 깊은 뜻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소리만 내도 뒤쪽에 있는 동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사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수많은 것들을 표현합니다. 게다가 길지도 않아요. 하지만 많은 것들을 말하죠. 이러니 쉽게 이해가 되고 길게 붙여서 말하지 않아도 세밀하죠. 여기에 많은 유연성까지 담겨 있습니다. 한국말의 문화적 독창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가 곧 한국의 문화이니까요. 말할 때 보면 한국어를 들으면 농담이지만 중국의 어느 성의 방언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한글 안에 그들만의 문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CCTV 군사 관련 프로그램들은 한국이 수출하는 무기 장비 대다수는 외국의 성숙한 기술을 빌려간 것이며 그 예로 T-50 고등훈련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설계를 맡았고 엔진 등 핵심 설비도 미국에서 왔으며 K-2 표전차 변속기는 독일 기술이다 라고 전하는데 기술력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한다
라는 논조를 중심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무기기술의 집대성인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자 21세기 202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5세대 전투기 KF-21 스텔스 전투기가 2021년 처음으로 시기가 출곤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군수공업이 한 단계 더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10, 20년 단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전체 항공공업 기술자들과 설계자들이 자체적으로 이 5세대 전투기인 KF-21을 개발했는데 이는 그야말로 한국의 항공공업 산업이 전혀 다른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KF-21의 전체 생산 라인을 보면 부품의 조립까지 포함해서요. 레이더까지 한국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는 능동형 정밀 접근 레이더를 사용하는데 이 레이더 기술 역시 한국이 스스로 개발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기술적 도움을 일부 얻긴 했지만 자체적으로 레이더를 연구 개발했다는 것은 큰 비약적 발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국의 저런 장점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생각 좀 하자. 한국산 무기가 서방으로 팔려나간다는 것은 한국 무기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뜻하지. 한국이 말하는 문자라는 것은 중국어 발음기호를 한국어로 옮긴 것에 불과해. 한글이 이연성이 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아직도 한자로 쓰나요? 한국이 최근 무섭게 발전하긴 하지.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적수야. K9의 판매량을 이해하려면 화웨이 핸드폰이 잘 팔리는지 삼성폰이 잘 팔리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 중국의 선급 도시점도밖에 안 되는데도 선박, 군수, 자동차, 반도체들에서 세계 선두에 있으니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만 하겠어. 만만히 볼 나라가 아니야. 최첨단 제조나 정보화 쪽에서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나라에서 저런 문기들 만들어내는 것 보면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군수산업처럼 다른 분야들도 모두 잘 돼서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